안홍준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를 뭐 직접 진단하거나 그러시지는 못한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워낙 오랜 임상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 황교안 대표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사실은 단식을 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분도 있죠. 그러려면은 단식 중에 단식 기간만큼 절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식 후에는 또 복식이라고 해서 단식 기간 한 2배 정도 이상의 그 복식 기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단식 기간에 뭐 2배? 2배 정도의 복식 기간에 회복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식하기 기간만큼 만약 일주일 단식을 한다면은 일주일 정도는 절식이 필요합니다. 단식 들어가는 일주일. 그런데 아마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그 절식 기간도 없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간도 없는데다가 8일간의 제대로 된 단식을 하시거든요. 이전에 보면 뭐 국회의원들 뭐 10며칠간 17일 8일 하면서도 저녁 되면 먹는 거 먹고 사람 없을 때 또 사우나 국회 사우나 헬스에서 운동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단식을 하면은 물도 먹지 않을 때 한 10일 이상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게 일반적으로 됐고, 물 정도 먹으면은 20일 정도까지는 최대한으로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그 황교안 대표님 아주 추운 겨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칼로리가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악조건 하에서 단식을 하시기 때문에 뭐 8일간 하신 것도 굉장히 아마 정신력으로 최대한 버티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은 그 후에 복식 기간이 적어도 한 보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국회 그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로텐드 홀이 국회 로텐드 홀이 그게 차가운 대리석 바닥입니다. 거기에서 뭐 거의 숙식을 하다시피 하고 또 식사 자체도 아마 일반 저도 뭐 그런 그 국회 현역 시절을 해봤지만 김밥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시지나 이런 거 계통을 햄버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게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 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에 체력이 아주 세진될 만큼 세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식 기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산부인과 의사로서 큰 개복 수술도 암 수술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장을 수술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를 하면은 개복 수술 후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 금식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기 전에는 미염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미염에서 그다음에 죽에서 거부 반응이 없을 때 이제 그 밥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유 같은 것은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는 그 우유 미음 먹을 때 우유 먹으면 이거 배탈이 나다 이럴 때. 근데 아마 김밥을 들고 하셨다면은 아마 우유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드셨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복식 기간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고 해서 할 대로 제약된 아마 그 단식을 오래 하게 되면은 근육이 거의 많이 빠져버립니다. 근육도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몸의 저항력,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참 우려한 것은 혹시 이제 그 독감이나 이제 그 감기 같은 걸려서 폐렴으로 혹시 또 허약한 상태에 되지 않을까 하는 건 우려도 사실은 많이 했는데, 참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총살인간이신데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식이 이제 5일째, 6일째 됐을 때 이제 의사들이 계속 이제 그 진단을 하면서 8일까지 버텼는데 그때 소변에서 뇨가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단백뇨가 나온다는. 단백뇨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건 뭐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신장하고 관계 있습니다. 단백뇨. 그 신장은 또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단식을 하다가 이제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의식을 잃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양실조 상태에서 모든 기력이 제가 뭐 배터리 이야기도 하면 배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충전이 끝나가면서 이제 의식을 잃는다고. 완전히 그 방전되는. 방전되는 상태에서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 그럼 완전히 방전되면 그 시간 놓치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가 그 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시기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가면은 뭐 우리도 골든타임 이야기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뭐 몇 시간에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지체되고 만약 밤을 새웠고 했다면은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식을 하려면은 사실은 황 대표님 같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제대로 한 단식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나 일반적으로 단식을 정치인들 활용하기 위해서 단식. 제가 해정 시절에 그때 한번 엄청난 고초를 당한 적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사건 때 항우려 그 교육부 장관의 청문회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세월호 가족 대표 중에 강화문에 한 분이 단식을 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이때 그 당시 야당 의원께서 교육부 장관 지명제한 청문회 하면서 보호자가 며칠째 단식을 하느냐고 질문하더라고. 그럼 뭐 장관 후보자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27일째라고 본인이 질의하는 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27일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의사 생활을 한 지가 한 10년 이상이 됐고 해서 제 바로 왼쪽에 신희진 의원이라고 이제 그 여성 소아정신과 했던 그 여성 의원이 제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보다는 최근까지 이제 현장에 있은 분이기 때문에 기속말로 물었죠. 제대로 단식하면 얼마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희진 의원께서는 제가 단식을 하면은 얼마나 견딜 수 있나라고 물은 그런 식으로 아마 이해를 했는지 의원님은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하기도 힘들다고. 이미 저 연세가 많아서 하는 뜻이었겠네요. 아마 그래서 이제 힘들어요 하는데 그 옆에 또 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또 우리가 기속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만에 실려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갔다.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려면 모 국회의원 그때 예를 들면서 17일째부터 뭐 20일때까지도 운동하고 보고 사우나하고 뭐 이런 것까지 발각되고 됐거든요. 근데 단식을 하려면 제대로 목숨 걸고 병원에 마지막에 실려가 의식 잃고 갈 정도로 해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단식 아닙니까? 보이기 위한 단식이 아니고 그 말을 기속말로 했는데 그때 언론사 기자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 말 단식은 죽을 각오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제가 마치 그 세월호 단식한 사람을 비하했다는 듯이 몰면을 맞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도 그날부터는 의사들 이제 진료도 안 받고 아예 이제 뭐 자기들도 극단적으로 거기까지 나가니까 뭐 제가 의사 출신으로서 엄청난 그 비난을 받고 아주 비인도적인 사람으로 그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제 그 경험자들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극소량만 섭취하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뭐 병원에 실려갈 수 있고 사람 몸이라는 게 슈퍼맨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취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불과 며칠 만에 근데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당무복귀를 했는데 그 당무복귀를 정상적인 당사에서 한 게 아니고 청와대 앞에 단식 농성하던 그 텐트로 당무복귀를 했어요. 그럼 그 텐트라는 데가 뭐 가부좌하고 내내 앉아 있어야 되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뭐 텐트 안은 뭐 좀 바람은 막는다 그러지만 밖은 계속해서 뭐 이 겨울바람 불고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부터 해서 장애 집회도 또 마이크를 잡았어요. 연달에서. 그렇습니다. 장애 집회하고 그리고 로텐도울 농성 내내 의원들하고 함께 하고 그러면서 뭐 김밥 먹고 막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실려갔어요. 지금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 같습니까? 복식에 실패한 것 같은데.
복식은 전혀 안 하신 거죠. 예,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예.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이제 대표님 입장으로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다 보니까 자기 몸살을 게을도 없는 것은 맞겠지만은 그러나 측근에서 특히 또 막 우리 그 자유한국당 원 중에 그 의사 출신 한 2분 정도는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분들이 극구 측근들하고 상의해서 말려서야죠. 말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전이지. 이게 뭐 오늘 내일로서 이게 뭐 법 패스트트랙 세계 법 통과된다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또 시작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런 역할을 측근이나 특히 이제 의사 출신 의원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신상진 의원하고 박인숙 의원. 박인숙 의원. 어쨌든 두 사람은 의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위기니까. 그런데 그건 측근들하고 의사 출신들이 충분히 아니면은 주치의를 동원해서라도 말려서 해야 되죠. 그 황교안 대표가 워낙 그 자제력이 강해요. 그래서 아마 쓰러져서 병원 가기 직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의연하게 버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힘든지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알아야죠. 의사들은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 의사 체크는 좀 며칠 후에 뭐 일주일 정도 후에는 했을 수도 있는데 했다면 그 상태를 자문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여기 이제 안홍준 의원님 화이팅. 반갑습니다. 안홍준 의원님을 또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네요. 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어려운 시기지만은 원내대표도 투쟁력이 있는데 또 신재철 원내대표께서 또 역할은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어떤 적절한 메시지만 전하시고 오늘 강화문 집회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어쨌든 이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내년 총선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대표로서 역할이 크고 총선도 이겨야 되고 다음 또 대선도 우리가 뺏어와야 나라를 되살릴 건데 그 길게 크게 보시고 건강부터 잘 챙기시는 것이 맞다. 오늘 강화문 집회도 직접 오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메시지 정도로 영상 메시지로서 대신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창원에서 그 좀 대대적으로 모여서 뭐 전진대회 같은 이런 걸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당에 오늘 광화문 집회 한다고 해서 이제 취소했는데 막상 한국당 광화문 집회는 또 1월 3일로 이제 늦춰졌습니다. 뭐 워낙 그 국회 상황이 막 그 가변적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에서 전진대회 창원과 그 일대의 그 이른바 김해 낙동강 벨트. 그 낙동강 벨트가 부산 쪽에도 있고 저 강서 강북 사하 쪽으로 또 경남에도 낙동강 벨트가 양산, 김해, 뭐 진해까지. 김해, 진해, 이전 창원, 성산, 그렇죠. 그다음 마산, 해운제, 뭐 이렇게 또 하포 이렇게. 그 낙동강 벨트는 하여튼 좀 불안하니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잃어버린 곳도 있고, 그래서 실지 회복. 험지라고 하지 말고 실지 회복이라고 하자. 지금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전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많이 여론이 호전됐다고는 합니다만 자유파와 자유한국당에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곳은 또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 경남 상황 좀 전해주실래요? 경남 물론 이제 김해가 많이 아쉽습니다. 김해가 많이 아쉽고 물론 그 봉화마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해가 원래는 김해도 보수도시였거든요. 당연하죠. 보수도시였고. 근데 이제 구 창원, 지금 성산, 창, 또 제 해운 지역도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많고, 그 기계공단 쪽에서 하다 보니까, 좀 험지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김해하고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06만이고 김해가 56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인구가 거의 3분의 2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사수하지 못하면은 경남 전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참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당 대표를 했던 또 어쨌든 다음 대권 주자로 후보군 두 분이 홍준표, 김태호. 예, 홍준표, 김태호 두 분이 어쨌든 내년에 배지를 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초조감을 느끼는 해서 자기가 확실한 당선될 지역을 홍준표는 장령에서 어릴 때 학교를 초등학교를 5번 다녔으니까 어릴 때 장령도 떠났습니다만은 그 밀양, 장령, 함안, 의령의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라고 언론에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은 밀양, 장령의 마음을 굳혔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태호도 자기 거창 지역에 거창 함양, 산청 합천하는 그 지역에 무소속 가구하고 두 분이 나온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홍준표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밀양, 창녕, 함안, 의령, 그다음에 김태호가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창, 함양, 산청, 거암산이랍니다. 지리산 쪽에 거기다 합천까지. 거기 두 지역구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게 험지입니까? 아니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죠. 그렇죠. 누구라도.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비례대표 달라 그러지, 차라리. 이게 자기 개인 욕심이죠. 대권에만 목표를 두다 보니까. 특히 홍준표는 지난 경남 지방선거를 망친 공천 때문에 장본인입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가 106만인데 106만 인구의 그 시장 후보를 자기 사람 심으려고 여론조사를 꼴찌하는 여론조사 앞서는 분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가진 분을 무리하게 공천을 줬죠.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그 아까운 분이 아직 젊은 분이 그분은 또 극단적인 선택 어린 자녀가 아직까지 셋이나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아마 후보만 안 됐더라도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후보가 되다 보니까 별건 수사 요즘 검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저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 그것도 홍준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홍준표가 도의사 시절에 또 그 주민 성환제 문제로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구속돼서 몇 년 살다 나오신 분도 여러 분 있고 지금도 입건돼서 재판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책임. 저는 지금 통합 창원시가 마산, 창원, 진해입니다. 5개 지역구인데 마산 하포구 외에는 다 어렵습니다. 하포구는 지금 누구라도 공천만 주면은 경남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산, 하포구. 그 나머지 네 지역은 회원, 성산, 진해도 어쨌든 쉽지 않은 지역이 지금은 진해 지금 김성찬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 한기철이라는 여당의 해군 참모 총장 출신의 또 지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김영선 전 의원이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영선 의원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울경 그러면 부울경 민심이 제일 먼저 돌아섰다. 그래서 경남에서 뭘 자꾸 걱정하냐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도 갑을 다 지금 좌파한테 뺏겼는데 사실 그 김해야말로 김태호 지사가 두 번이나 출마해서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던 지역 아니에요. 김해. 아니요, 자기는 두 번 다 이겼습니다. 두 번 다 이겼나요? 재선을 했죠. 그렇구나. 했는데 아쉬운 게 본인이 그때 김해 연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궐선거에 도의사를 거창 출신의 이제 경남지사를 했다는 가지고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때 김해에 뼈를 묻겠다고 했어요. 근데 김해 시민들한테. 김해로 가야지. 근데 김해 지역구도 안 챙기고 김해 말아본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해의 여론이 바닥입니다. 김해에. 그 이제 김해 지역구 챙기고 제대로 열심히 했으면은 김경수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거기 그 보궐선거로 당선된 친구 지난번에 공항에서 갑질하고 이러고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 의식하는 후보가 나오면은 괜찮은 후보면 이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 김해가 제 본적지거든요. 그래서 예, 아주 예, 어릴 그런 걸로 알고 때부터 있습니다. 선산이 김해 이동에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고향 같은 곳인데 제가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김해의 가불의 당협위원장들한테 뭐라도 좋으니까 뭐 제가 가서 뭐라도 자원봉사라도 하고 저 재능기부를 뭐라도 하겠다. 뭐 좀 모임이라도 만들어 달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가 하면은 그 김해가 지금 좌파한테는 성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김해의 경우에는 그냥 지역구 하나가 아니라 이건 가장 상징성이 큰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정말 험지 하는데, 홍준표나 김태우를 뭐 꼭 수도권 험지에 보내갖고서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김해 보내라. 홍준표가 김해 간들 뭐가 문제냐. 도지사 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창원 성산이 어렵다면 창원 성산에 둘 중에 한 명 보내자. 아니 도지사를 했는데 경상남도 어딘들 그게 험지가 될 수 있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특히 김태호는 거기에 그 보궐선거한 김경수 후임자가 지지도가 사실은 누굴 넣어도 비슷하게 그쪽 당 지지세밖에 못 공항 갑질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이었죠. 솔직히 인물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 제가 만약 김태호라면은 수도권에 당에 원하는 대로 당이 가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건 낙선해도 자기한테는 다음 대권 가도에 크게 뭐 약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또 보궐선거 있으면 또 보궐선거라도 복귀할 수도 있고 한 게 정치인데 제 같으면은 두 번째는 김해로 가겠습니다. 김해 유권자한테 제가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지역구 챙기지 않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제가 반성하고 앞으로 김해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럼요. 김해 분들이 김태호 정도 되는 정치인이 딱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걸 배척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 이긴다고 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살 길이 훤히 대로가 열려 있는데 사실 홍준표나 김태호나 대로가 열려 있는데 살 길이 자꾸 이렇게 정말 자기 스스로 이 사지로 자꾸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앞으로 뭐 저희가 이제 물갈이도 많이 해야 되고 공천을 해야 된다면은 이제는 사실 지방 분권 지역 쪽에는 지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은 가능하면 지역에서 자기 전문성을 살리면서 사회봉사 열심히 한 사람 중에 주민들한테 평가받고 뭐 그럼 시의원, 군의원, 뭐 도의원에서부터 이제 유능한 커언론 이런 분들이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또 뼈를 묻을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앙정치로 발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대학 서울 나오고 성공해서 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장차관을 했다든지 뭐 큰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성공한 분들이 정치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고향을 방치했다가 마지막에 내려온 다음에 지역도 잘 모르고 동이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고 한 분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런 분들은 수도권에 빈대가 많으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한번 저는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우 봤어요. 서울에서 뭐 좀 했다는 사람이 지방에 이제 낙하산 타고 공천 받고 내려가가지고 동네 뒷골목이 어딘지도 몰라서 동네 파악하고 다니더라고. 지도 보면서. 그러다가 선거 끝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붙지만 그렇게 해서 지면 무슨 챙겨. 그리고 정치 끝내면 또 서울 올라가 살살하고 가니까 지역 주민하고 밀착이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뭐 특정 거론해서 그렇지만은 지금 진해도 뭐 이달곤 전 장관 정부 수석도 하시고 서울대학 행정대학원도 서울대학 행정대학원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은 수도권 어디 해도 수도권에서 역할을 하셔야죠. 하시려면은. 알겠습니다. 여기 오늘 아침에 공병호 박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공병호 박사가 연동형 비례제 통과로 한국당 비례당을 만들어도 우파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논평을 자꾸 부탁하시는데, 제가 공병호 박사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반시장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근데 선거 예측은 뭐 제가 별로 논평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뭐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원래 오늘 하기로 했던 창원의 전진대회는 그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면 수도권에서 10개, 20개를 더 한들, 예?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낙동강 벨트를 정말 마지막까지 단단히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오늘 하기로 했던 창원 전진대회는 1월 중순으로 일단 좀 미뤄서라도 좀 꼭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국당이 말이죠. 네. 당장 오늘 저희는 방송 끝나고 광화문으로 갈 겁니다만은 광화문은 이제 투쟁본부가 주최합니다. 한국당이 주최하는 장외 집회는 1월 3일 날로 일단 예정돼 있는데 뭐 일면 투쟁, 일명 국회 안에서의 또 대정부 투쟁, 대집권당 투쟁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뭐 너무 투쟁 일변도다라고 하는 또 비판이 뭐 좌파들로부터는 계속 나오죠. 네. 지금 한국당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인이기도 하시지만,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 지도부가 잘해야 사실 지역구에서 백날 표갈이 해봤자, 중앙당에서 한번 헛발질하면 다 날아가는 건데. 지금 한국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또 뭐, 상식선을 가진 분은 중도가 우리 보수 한 30% 말고 중도가 40%가 있다면은 그 중에 20%를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선거에 이기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정책이나 뭐, 이런 그 행동 반경도 중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보수 30%면 30% 확고한 지지층도 제대로 엮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동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실망감, 또 막말하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실수하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를 하면서 이런 분들 때문에 떠나 있는 보수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단계로서는 우리가 떠나 있는 보수층, 우리 뭐 집토끼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결속을 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다면은 일부 좌파 쪽에서 또 비난, 일부 중도 쪽에서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숫자가 이제 가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쟁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쪽은 뭐 후한무치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는 뭐 체면도 없고 그동안 국회의장 보십시오. 역대 국회의장 중에 최악의 국회의장이 문희상 같은데 이럴 때는 지금 우리 보수 우리 우파를 결집하는 여기에 우선 투쟁을 중심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어려운 시기에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절하게 잘 투쟁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래된 논쟁 아닙니까? 집토끼, 산토끼. 두 마리 다 쫓다가는 다 놓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토끼에 집중하자. 집토끼에 집중해서 집토끼가 행복하게 잘 뛰어노는 거를 보고 먹이가 풍부한 걸 보면 산토끼들이 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서 내려오게 유도를 해야지. 뭐 자꾸 잡으려고 뛰어다니냐. 지금은 시기가 집토끼부터 제대로 잡을 시기라고 봅니다. 뭐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 황교안 대표 이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또 경남의 지금 상황 이게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면 수도권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전하더라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후부터 든든히 하고 베이스 캠프부터 확실히 다지고 또 집토끼 산토끼라고 굳이 부르자면 집토끼부터 확실하게 단속하는 이런 그 선거 전략이 필요할 때다. 마무리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대한민국이 낮은 고리 연방제라는 게 저는 결국은 공산 연방제로 간다고 봅니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자식들, 손자들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다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지금 배지가 저 대한민국 태극기인. 예, 태극기입니다. 그게 저 국회의원 배지가 그게 무궁합니까? 뭐 하여튼 그거보다 태극기 배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태극기 배지를 어떤 분은 달아라도 안 달겠다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랑스럽게 현역에서 물러난 후에는 계속 그 국회의원 배지를 저렇게 바꾸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당되고 나서. 오늘 여기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